아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대희 장원재의 북한 느낌표 시작하겠습니다. 한대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제가 아쉽게도 축구는 못 봤습니다. 네. 북한이 월드컵 진출 이제 가물가물해요. 어제 또 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한테. 북한은 솔직히 이번에는 월드컵에 좀 본인들이 올라갈 줄 알고 아마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많이 진보된 그런 그 선수들을 대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아쉽게도 올라가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그 선수들이 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축구라고 하면 여자들이 다 한다. 라는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여자 17세는 뭐 세계 우승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힘을 못 써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북한 홈 경기인데 왜 라오스에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금년 3월 26일 날 그 2차 예선 일본과의 그 평양 경기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가지고 그렇죠. FIFA가 벌금 1만 스위스 프랑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벌금을 때리고 홈 경기 개최권을 박탈했습니다. 이 평양에서 일본한테 국가대표 경기를 졌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북한 정권은 이제 반일 정서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해오기 있기 때문에 만일 평양 홈 경기장에서 일본한테 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아마 선수들이 그 집단적으로 그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군중 폭력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상당히 북한 사람들이 그 반일 정서가 강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 외에도 김정은의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이기지 못하고 뭐 하는 거냐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취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북한식 스포츠 용어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안 써요. 구석차 코너킥을 이제 구석차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벌칙차기 이런 거. 네, 벌칙차기 11m 벌칙차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솔직히 일반 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스포츠를 할 때는 다 영어로 씁니다. 영어로 페널티킥, 코너킥 이렇게 그러니까 쓰나요? 구석차기 해라, 뭐 해도, 뭐 코너킥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다, 양쪽을 다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별 돌려붙기라 그럽니까? 조별 리그라고 합니까? 돌려붙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돌려붙기라고 하는데, 리그란 말을 대부분 주민들은 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와 거기에도 또 차이가 있는 거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지금 북한의 50대들은 이제, 근데 50대들도 솔직히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야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의 젊은 층이 야구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50대는 야구에 대해서는 알아요, 또. 야구 스포츠에 대해서 용어들도 알고 다 아는데 북한의 지금 장마당 세대는 야구에 대해서는 몰라요. 다만 이제 그 스포츠 축구나 나머지 스포츠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에 대해서 뭐 북한식으로 뭐 코너킥을 뭐 구석차기 뭐 10m 벌차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대부분 친구들 놀 때는 안 써요. 다 영어식 용어를 씁니다. 북한식 공식 용어를 쓰면 이제 촌스럽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군요. 70년대 남북 대결, 80년대군요. 남북 대결 배구 경기에 출전했었던, 죄송합니다. 배구 경기에 출전했었던 그분들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질감을 느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서브할 때 왜 선수들 자세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북한 사람들이 북한 선수들이죠. 전투태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원래 이제 서브라고 해요.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평양에서 대학을 다닐 때 배구를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이. 왜냐하면 쉽고 공이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배구 농구니까요. 그런데 보통 서브 다 영어로 해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전투태세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좀 그런 데서 좀 이제 경각심을 좀 다른 선수들도 좀. 남북 대결이니까. 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건 전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전투태세 이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전화기 벨소리, 미처 정도를 못해서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군 돕던 러시아 여대생이 병사 5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기사가 뉴시스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이 여성이 북한군의 이제 쿠르스크 지역, 그쪽에 이제 북한 군인들이 파병 나간 북한 군인들의 통역을 돕다가 북한군인 5명. 근데 이분이 정확히는 자기가 거의 이제 비슷한 얼굴이어갖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5명 정도라고 합니다. 5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여대생은 이제 한국어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민족우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28세로 지금 대학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이제 통역을 돕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 매체가 DS 뉴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정확히 이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에서 많이 사상자가 난다 하면은 쿠르스크 지역의 마을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러시아 주민들을 대피는 시켰어도 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북한군이 옛날에 북한에서도 군인들을 마오노부대라고 해서 지나간 여자들 막 강간하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북한에서도 많은데 아마 그렇죠. 러시아 가면은 러시아 여성들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강간하고 그냥 사살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새든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샜다. 이런 그렇죠. 이게 북한군이 워낙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군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진짜 치마만 걸쳐도 북한군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북한군의 이제 특히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교육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건은 늘 있어 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 북한군의 이미지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죠. 북한의 주민들이 마오노부대라고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아마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은 파병은 아닙니다. 정식 파병은 아니고 아직 북한은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죠. 네. 이걸 대한민국의 월남전 파병과 비교하는데 대한민국의 월남전 파병은 국회 정식 결의를 거쳐서 그렇죠. 국가 대 국가의 협약을 맺고 정식 파병을 한 거고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용병인 거죠. 네. 돈 받고 그냥 군인들을 용병으로 그냥 김정은이가 판 거고요. 특히 파병이라고 하면 북한 군복을 입고 정말 최전선에서 한 개 전투 지역을 맡아서 북한군에 싸운다 하면은 그걸 이제 파병이라고 인정해 주겠는데 지금까지는 용병의 성격이 좀 강해갖고 아직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북한군이 지난달 25일부터 러시아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침투 그리고 이제 정찰 활동을 벌려왔다는 뉴스는 계속 쏟아지는데요. 그 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주장한 정보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보 분야에서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한 거로 보입니다. 네. 유엔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면서 북한제 미사일 파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회의장에서 들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그게 이제 KN-23에 들어가는 이스칸데르, 우리로 말하면 이스칸데르 계열의 미사일인데요.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페어링에 들어가는 북한제 부품이에요. 그래서 저 부품이 북한제네 아니냐는 뭐 이미 유엔이나 이제 나토에서 들어가서 이미 이 조사단이 검증을 다 했고요. 그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탄도미사일 무기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이제 대량 살상할 수 있는 이런 불법적인 무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과 나토가 힘을 합쳐서 이런 이제 북한의 러시아 도움을 막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와중에 북한의 윤정호 대외경제상이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과 건배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한은 이번 러우 전쟁에서 특별히 러시아의 기술적인,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이제 그 공업에서 이제 북한이 아직 공업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제 질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북한에서도 계속 이번 로우 전쟁에 자신들이 이제 용병을 보내면서 지금 러시아의 많은 이제 분야의 사람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러시아에서도 이제 장관들이 가고 또 이제 북한에서도 장관급들이 마중을 하고 계세요. 밑에서 실무자들이 지금 서로 이제 만나서 북한은 지금 이번 이 로우 전쟁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이제 북한이 기본 독재 지금 체제에서 김정은 정권을 빨리 좀 위험해서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양적으로나 양가지를 다 챙기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찬장이 평양 양각도 호텔이네요. 양의 뿔을 닮았다고 해서 양각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러시아에서는 부글부글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북한이 소련한테 진 빚을 안 갚아가지고 도저히 받을 길 없으니까 그냥 선심 쓰듯이 탕감해 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러시아에 과거에 이제 그 소련 시절에 차관을 빌려줬다가 그게 불금 사업으로 해갖고 탱크도 티결 들여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 현금 없으니까 현물로 주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T-80U 계열의 탱크도 들여왔고 그랬는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과거 소련 그 시기에 이제 차관을 빌려갔다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러시아에 이제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북한이 중국에서도 이제 차관을 빌려왔다가 중국에 하나도 못 주고 있고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74년인가 들여온 그 스웨덴의 볼보승용 작가 아직도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북한에 주면 일단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북한이 한미일 3자 협력, 보복 대응의 일상화만 불러올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소련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랑 붙어도 되고 한미일 공조는 안 되고. 적반하장인 거죠. 이제 북한이 항상 이제 들고 나오는 게 왜 미국과 그리고 이제 핵 보유국들은 핵을 가질 수 있고 자기네는 가질 수 없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유엔 상임이사국 6개 상임이사국이 원래 핵을 과거에 만들었다가 보유한 국가들 6개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생기면 이게 지구의 인류의 문명이 소멸될 수도 있다,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서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가자. 그래서 핵 확산을 막자. 그래서 NPT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북한은 자기들을 거기 끼워달라 이건 거죠. 그런 논리랑 똑같습니다. 한미일 니들은 잘하는데 하는데 우리가 로우 관계 발전시킨다고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자기네 입장에 대변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끌고 가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러시아한테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푸틴은 여기 안 왔고
외무부 장관이 왔죠.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발언한 이후에 바로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이제 로우 전쟁에서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냈고요. 여기에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리고 이제 뭐 EU 집행위원장 유럽연합이죠. 이런 분들도 이제 나섰고, 국가들의 목소리, 국가들의 이미지를 대변해서 대부분 이제 강하게 지금 러시아 세르게이 외무장관에게 압박을 하는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뭐 이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 안 하고 그냥 쑥 회의장을 나가버리고 뭐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윤 대통령이 세게 말하는 바람에 뭐 물론 100% 그것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1차 세션이 무려 예정보다 2시간이나 더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윤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경로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로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지금 시점이다. 러시아가 바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전쟁을 3차 대전으로 끌고 가는 식의 이제 북한군의 파병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좀 늘어갔고 그렇게 이제 2시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정의연대, 6.25 국군포로 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싱크,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7곳의 인권단체가 우크라이나에 간 북한군을 향해서 홍보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동무들 목숨 왜 헛되이 버리나. 네.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이 참 많이 그렇죠. 이 운동에 동참하셨네요. 네. 뭐 이분들이 이제 북한군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 젊은 군인들이 생명을 바칠 필요는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솔직히 국내에 있는 인권단체뿐 아니고 탈북민 단체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탈북민 단체들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북한군을 대상으로 해갖고 심리전을 이미 펼치고 있는 거로 파악됐고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로 확인이 심리전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전 세계 어디도 안 간 탈북민이 없더라고요. 가다 우크라이나에 이민을 간 탈북민도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갔다고요? 네, 전쟁이 터져서 다시 폴란드로 이민을 간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탈북해서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간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탈북을 해서 탈북해서 우크라이나로 폴란드에도 계시는 거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어도 잘하고 또 이제 지형도 잘 알아갔고 아마 그런 지금 탈북민 조직들 그리고 인권 조직들과 함께 앞으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심리전이라는 건 결국 무기 없이 상대의 전력을 약화하는 것이고 이제 상대 나라의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긁혔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김정은이 좀 심하게 긁힌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김여정인데 초코파이에 열을 받아가지고 혐오스러운 잡종 XXX. 이거는 욕이겠죠? 그렇죠. 지난 17일이죠. 김여정이 또 발끈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삐라를, 보내고, 이제, 솔직히 이제 삐라가 아니고, 거기에는 초코파이나, 북한 주민들이 먹고, 쓰고, 아플 때 먹는 약도 들어갔고요. 네, 여성용품도 들어갔고, 그렇게, 필요한 생필품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완전 쓰레기로,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하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약도 없어요. 이게 대북 제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느슨해지긴 했는데요. 중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솔직히 중국에서 들어가는 물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의약품들이 중국 품질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의약품들이나 생필품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엄청 벌어지고 있죠. 북한 주민들이 만일 대한민국에서 보낸 삐라들 그리고 그 외 생필품들, 약품들이 떨어지면은 북한에서는 과거에 지면은 뭐 손목이 뭐 썩어서 문드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북한 정권에서 막 그렇게 프로파간다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한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적으로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북한식 짝퉁 초코파이, 초콜릿 단설기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저는 우리가 이제 개성의 그 남북 사무소에서 그걸 열어갖고 경제인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공장 네. 겹서 세우고 거기서 이제 뭐 옷도 만들고 전 세계로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런 초콜릿이 저희 초콜릿이 나가고 하니까 그걸 대응해서 만들었는데 아유 품질이 못하죠.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초콜릿 양이 다른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저 초코파이 인덱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네. 개성의 장마당에서 네. 초코파이가 팔리는데 네. 남북 관계가 좋으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은 이 초코파이 가격이 올라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네네. 초코파이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려면 중국밖에 없거든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솔직히 러시아 사람들도 저게 비싸갖고 한국의 초코파이가 되게 귀해요. 그런데 뭐 만일 들어간다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지겠죠. 개성공단에 가셨던 분들 증언들 들어보니까 네. 임금의 대부분은 이제 북한 당국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일을 잘하면 초코파이를 주고 네.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주고 그랬더니 초코파이 나눠준 다음에 한 달도 못 돼서 초코파이 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북한에도 그 개 모임이 많아요. 개 모임이 많은데 그게 초코파이가 그만큼 북한 사람들의 개성 사람들의 그 생활에 상당한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은 용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간식으로 먹는 분도 있는데 뭐 수험생이라든가 기력이 허약한 분들은 네. 그 커피가루 약간 하고 초코파이 한 개를 넣고 펄펄 끓여가지고 네. 탕처럼 먹기도 한다. 뭐 초코파이가 워낙 기본적으로 제품에 들어가는 게 초코파이의 그 원료가 네. 사람이 이제 피로도를 이제 낮추고 기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코코넛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초콜릿 단설기를 왜 만들었냐면은 네. 이자들이 흉악해가지고 남쪽에서 초코파이 갖고 오지 말고 우리한테 돈을 주면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개성공단 근로자들한테 우리 거 나눠주겠다. 본인들이 또 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머리는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품질이 워낙 차이가 나가지고 북한 근로자들도 외면하니까 그런 네. 공작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저게 아마 생산을 해도 가격대가 싸거나 그러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할까요? 뭐 북한 사람들 이미 다 중국의 그 간식이나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내간 이제 초코파이에 이미 입맛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저런 거로 다시 입맛이 돌아갈 그럴 가능성은 적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북한 의약품 얘기하셨는데 네, 네. 제가 아는 탈북민 중에는 그 남쪽 대한민국 의약품을 팔다가 걸려가지고 네. 그 부모님이 의료 일꾼이었는데 바로 감옥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 북한에서는 대부분 대한민국 의약품을 많이 쓰거든요. 무상의료라고 하지만 일단 병원에는 약이 없는 거죠. 약이 없죠. 약이 없는 거고요. 솔직히 뭐 고난행군 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아마 한 3-4번 전에 우리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이제 링겔을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걸 맞을 때 네. 맥주병으로 맞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60년대 중반. 네. 그때는 그 당시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고난행군이 닥치고 나서 정말 해외에서 의약품이 못 들어오니까 맥주병을 이제 활용을 해갖고 비타민 주사를 이렇게 맞고 이렇게 했던 그 시기가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두통약도 제대로 못 만들어갖고 항상 이제 중국에서 들여가는데 보통 아스피린 뭐 옛날 분들은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아스피린 갖고는 해결 못하는 것들은 이제 한국의 또 이제 그 약품이 한국인의 그 몸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 약만을 찾습니다. 비싸도 한국 약을 먹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장마당에 하면 오죽하면 한국 약이 이제 그 복제 생산돼서 나오고 있어요. 네. 아니, 약을 어떻게 복제를 합니까? 포장만 똑같이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포장을 복제를 하고요. 그 포장도 복제를 똑같이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네. 그러니까 밀가루로 약을 만들어. 모양만 똑같은 거. 네. 그런 모양만 똑같은 그런 이제 아주 나쁜 그런 이제 장사꾼들도 있고요. 좀 그래갖고 한국 약을 감별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이게 진짜 약인지 아닌지를 감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북한에서 온 의료 일꾼들 얘기로는 한국 가서 제일 놀란 게 주사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였다. 네. 북한에서는 심지어 뭐 고름 묻은 붕대도 계속 빨아서 쓰고 또 쓴다면서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애들 기저귀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다 저기 일회용 기저귀를 쓰지 않아요. 네. 이게 다 어느 정도 이제 경제력이 되니까 하는 거고요. 북한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김정일의 자녀들이나 김여정의 자녀들 정도, 그리고 중앙당간부들 정도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일회용 기저귀는 못 쓸 것이다. 그렇죠. 여성들의 이제 생리대 같은 경우도 정말 귀하거든요. 아니면 다 그 가재천이라고 그 이제 면천으로 해갖고 애들 기저귀도 쓰고 여성들 생리대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저도 쭉 크면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고 뭐 가재천도 없습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가재천을 가져오려고 그게 가재천을 다 그 전시비품으로 북한 정권에서 다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가져오려면요 뒤에서 이제 고이고 뇌물을 고이고 빼오고 뭐 이런 식이죠. 아니면 중국에서 따로 들여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목할 만한 기사 하나가 데일리 NK에 실렸는데요. 네. 환율 쇼크입니다. 네. 북한의 $1 환율은 이제 공식 환율, 이른바 국정 환율은 1달러당 100원인데 네. 암시장에서는 올해 1월에 한 8,000원에서 8,300원. 네. 근데 지금 11월 현재 18,000원까지 솟았다.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원래 북한 엘리트층이 그러니까 1달러가 8,000원 이상을 하면은 북한 그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이 됐는데요. 그 또 경고를 해갖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김정은이 막 비판을 하고, 사상적으로 이제 뭐 이 사람들을 또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몰아갖고 그 사람들 처형한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 경고를 이미 훨씬 2배로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도는 이 신뢰가 뭐 워낙 이제 그쪽은 화폐 개혁을 많이 했으니까요. 북한은. 그래서 국돈이라고 하죠. 네, 자기들끼리. 국돈. 당비 낼 때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할 때나 그냥 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위안화를 씁니다. 대부분 위안화가 중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안화가 또 편하고 하니까 위안화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귀한 게 이제 달러예요. 그러니까 위안화는 쓰는데 편리해갖고 위안화를 쓰는 거고 달러는 저축용으로 이제 쓰는 거죠. 네. 엔화도 엔화도 상당히 강하고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엔화도 근데 뭐 엔화는 솔직히 일본과의 북한이 일본과의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게 적은 상황에서도 엔화가 왜 그렇게 오래 갈까? 왜 그렇게 북한에서 저축의 화폐로 보일까? 보면 북한이 이제 만경봉고 타고 일본에서 살던 제일교포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분들이 만든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일본의 엔화가 북한 주민들의 이제 저축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재산을 담보하는 그런 화폐로 통일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고난의 행군 때 네. 쌀값이나 환율이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2배씩 뛰고 네. 뭐 과연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는 네. 느낌이 들었다는데 그거보다는 속도가 완만하지만 지금 10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올랐다. 그런데 이게 그 북한 돈하고 위안 환율도 역시 2배쯤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위기 상황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서 외화를 들여오는데 그 돈이 달러로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기본 이제 유럽이나 중동에 본인들이 석유를 팔 때 달러화가 아닌 이제 본인들 러시아 화폐를 사용해라, 루블화를 사용해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최근에 북한이 그 파병을 하는 그 군인들에 대해서 그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선에 파견되는 그 물자에 관해서 받는 그 화폐가 이게 루블화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루블화가 들어가면요, 북한이 달러가 되게 필요해요. 정권을 유지하려면 해외 나가서 미사일 부품이나 이런 것도 다 달러로 하는데 루블화로 살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또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하락해가지고 현금 박치기 아니면 물품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고집을 피해서 루블화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달러 절반 아니면 루블화 절반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지금 북한이 지금 외화를 충당하고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우리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저축하고 있는 그 양처럼 북한의 은행이 조선중앙은행이 저축하고 있는 달러 외화의 양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와중에 북한은 위조 달러, 이른바 슈퍼노트 가지고 외국하고 밀거래하다가 걸려서 아주 망신당했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슈퍼노트가 뭐 전 세계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아주 정밀하게 아주 슈퍼노트를 잘 만들고요. 그 돈을 달러를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은행원들도 보면은 속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슈퍼노트를 잘 만드는데, 뭐 슈퍼노트 그 문제가 80년대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북한은 지금 그런 가짜 화폐들, 그리고 북한 내부에 가짜 화폐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1달러짜리라든지 50달러, 100달러가 북한 내부에서도 그 달러를 믿지 못해. 그러니까 위안화도 믿지 못하고요, 달러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작은 이제 전등, 레이저 등 같은 걸 항상 이제 북한 사람은 열쇠고리를 많이 차고 다니거든요.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위패 감별기입니다. 위패 감별기죠. 이렇게 보고 그 안에 있는 그림들 보고 가짜냐 진짜냐. 가짜인데도 그 안에 그 종이 속에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른바 음각화라고 하죠. 음각화를 홀로그램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잘 보는, 또 이제 북한의 돈대꼬라고 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저기 명동에 가면 돈을 받고 환전해주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암달러상. 그래서 북한에서 돈대꼬라고 해요. 그런 곳에 가면 전문 화폐를 감별하는 그런 이제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진짜인지 아닌지 좀 감별을 해. 그런 분들이 하면 최소한 $10,000면 그 중에서 20%는 가짜예요. 그것도 심각하네요. 네, 진짜랑 가짜를 항상 이제 섞어서 북한은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북한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만큼 위조화폐가 많다, 슈퍼노트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북한식 슈퍼노트 사용법도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은 절대 섞지 말고, 10% 그렇죠. 미만으로 섞어서, 슬쩍슬쩍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슈퍼노트도 팔려요. 슈퍼노트도 $100짜리면 10분의 1로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게 $8, 10달러에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100짜리면 이제 10달러로, 슈퍼노트가 워낙 이게 정교해 갖고요. 그렇게 사서 해외에서 이제 중국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바꾸는 거죠. 바꿔서 아이고, 원자를 그렇게 바꾸고. 열심히 네. 위조지폐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달러의 동안을 바꾸는 바람에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이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네. 자, 북한이 공개 처형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역시 데일리 NK 보도인데요. 사법기관의 1호 비준 과업을 하달했다. 이것은 1호 비준이라는 건 이제 김정은이 직접 사인하는 거라는 뜻이고 공개 처형은 중앙사법기관의 비준과 심의가 필수적이다. 네. 원래는 북한이 워낙 이제 공개 처형을 많이 해갖고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공개 처형 심의 기준을 강화를 한다? 이게 공포 분위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을 전국에서 뭐 지역마다 뭐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그렇게 죽여버리니까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정말 공포도 공포지만 특히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죽였으면 죽여라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발이 점점 더 심해져 갖고 솔직히 이게 제대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공포 분위기를 심어주는지도 의아할 정도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공개 처형 심의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냐, 좀 만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지금 북한이 크게 착각하는 게 공개 처형 자체가 이게 국제 규범을 어기는 겁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개 처형은 우리가 이제 유엔 가입국이면 대부분이 인권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국가임에도 일반 생존권, 주민들의 생존권 같은 것을 이제 보호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개 처형을 이미 북한 사람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근데 국제사회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야만적인 거거든요. 네. 극악무도한 짓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야만적인 거는 처형 장소가 경기장이나 장마당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 의무적으로 학교 안 가고 이거 보러 가라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10살 때부터 봤으니까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고 하도 많이 봐갖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북한이라는 저사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것은 사형수의 직계 가족을 맨 앞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98년도에 한번 이제 그 양강도의 그 보이사령부 검열이라고 내려왔었는데요. 그때 공개 총살은 예전에는 그 공개 총살이 보통 사람의 이제 가슴팍에 총알이 들어가고 이런 것만 봤는데요. 그 98년도 이후부터 공개 총살은 사람 다 머리 이쪽에 총을 그걸 가족들이 있는 앞에 다 보여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괜찮죠. 초등학생들 다들 끌고 가갖고 그 선생님들도 그게 할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일 이후에 그래서 뭐랄까요, 저 심리 상담 같은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사형 폐지론자들, 사형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북한이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게 자기 민족이 그 위쪽에 있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지 그건 참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데일리 NK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 데일리 NK는 북한의 이른바 그 뉴스 제공자들로부터 이제 생생한 뉴스를 받는데 2022년에 개정한 군중신고법 전문을 데일리 NK가 입수했네요. 최고 지도부 신변 위협 신고가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1호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김정은이 이제 각급 공장 기업소를 현지도 할 때 있을 수 있는 이제 테러를 막아야 된다. 첫째 그거고요. 두 번째가 간첩 신고. 그리고 그 간첩들이 모두 다 김정은의 이제 생명을 수령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기준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외국 사람들을 볼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양시나 외국 사람들이 좀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는 거지. 다른 그 지방에는 기본적으로 외부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옆에 있는 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의 사람들이 왔을 때도 2번, 3번 체크를 하고 이민반은 이민반대로
그리고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다 그렇게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걸 좀 더 강화한 것 같습니다. 네. 사필 귀정님이 북한 주민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 80년대 수준 정도는 되겠죠? 라고 하셨네요. 아니요. 80년대보다 지금은 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6.25가 지금 끝나고 53년도, 4년도라고 보는 게 지금 이게 환율을 보니까 지금 50년대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네. 당장 고난의 행군 때,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중반에 80만에서 300만이 사망했다는 거니까요. 네. 지금 그만큼 북한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50달러면 북한 쌀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kg예요. 그러면 100kg면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잘 안 먹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은 쌀밖에 해볼 게 없거든요. 3인 가족이 100kg를 그냥 흰쌀로 먹는다면 한 3개월? 네, 그 정도면 다 없어지는데 그만한 그 돈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상당히 배급제는 이미 다 폐기가 됐고 북한 사람들은 이제 장마당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장마당도 요즘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갖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무궁화 강사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 인권재단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여당이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 지난주에 북한 인권법 개정안 네. 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게 인권법이 이제 그 중에 기본 핵심은 뭐냐면요. 북한 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겁니다. 북한 인권재단을 출범을 시켜야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록을 하려고 그걸 하는데 민주당이 14번인가를 계속 막아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사 추천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이사 추천을 각 여당, 야당이 각 5명씩을 해줘야 돼요. 통일부 장관이 2명을 하고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5명을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4년이라고 하니까요. 거의 2016년에 16년이죠. 16년에 북한 인권재단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탈북 단체들, 북한 인권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법안을 추진을 했는데 계속 막혀왔으니까 지금 9년째네요. 9년째. 2024년이니까. 이와 관련해갖고 어제 박충건 탈북민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하는 수 없이 이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대해서 법안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개정안 발의를 한 겁니다. 네. 이 개정안은 어떻게 됐냐면요. 만일 통일부 이 법안이 인권 이사 지명에 대해서 야당이 30일 안에 지명을 안 하면 그게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갖고 12명을 다 한번 해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개정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법안마저 지금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해갖고 우리가 끌어낼지 좀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갖고요. 지금 그래도 이제 이런 건설적인 생각들 조금이라도 추진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비슷한 기관이 있어서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동독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서독 정부 기관이 이거를 일일이 기록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동독에 있는 그 인권 침해범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만일 북한의 공개 처형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내에 이제 강제적으로 사상범들을 교화를 보낸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 그걸 기록을 할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만일 인권재단 출범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북한에 있는 간부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거 움찔하죠. 네. 지금 전환기 정의그룹 같은 민간 단체가 하고는 있는데 네. 민간 단체가 하는 것과 국가 기관이 정식으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과는 이거는 뭐 품질이 다를 겁니다. 네, 그렇죠. 뭐 NKDB도 하고요.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하는데 이걸 인권재단이 출범을 하면 종합적으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정보도 이제 아주 선별된 아주 팩트에 가까운 질 좋은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김정은의 불안감이 점점 고조된다고 보는데 한 달 전쯤인가요? 사격훈련 하러 갔죠. 그렇죠. 보러 갔는데 이 사격하는 병사들 뒤로 다른 병사들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러니까 직각으로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친위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호위 총국이 보통 이제 500m 밖에는 호위 총국 군인들이 이제 보초를 서고요. 안쪽은 그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뭐 보위부, 국가보위부 그리고 그 안쪽은 친위대인데 친위대 군인들이 솔직히 총 방아쇠에 손가락이 가 있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즉시 발사가 가능하도록 겨누고 있었고 그걸 또 근접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쏴하는 병사들이 총구 돌릴까봐 그게 겁났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탄 사격을 하니까 아마 그에 대해서 믿음이 그만큼 김정은이가 북한 군인들에 대해서 없다는 거죠. 그런데 2.19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참사는 북한이 4대 세습을 해도 쿠데타 가능성은 미미하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뭐 지금 1.19 참사가 지적한 거는 북한이 이제 4대 세습을 할 것이고 북한이 4대 세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딸 김주애 그런데 김주애 이름도 이제 김주예라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다시 확인했는데요. 김주예를 계속 후계자로 칭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는 거는 분명히 4대 세습에 김정은이가 이제 확실하게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거다라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세대가 반발을 한다고 해도 공포 정치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김정은이 생각하기 때문에 4대 세습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도움이 없으면 이거는 북한 정권의 몰락을 빨리 가져오기가 어렵다라는 아마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정은도 처음엔 정운으로 알려졌었고, 그렇죠. 고용희도 고영희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애가 아니라 주예다. 그렇죠. 이게 뭐 솔직히 김주예가 지금 김정은의 모든 현지 지도 장소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19 참사도 북한이 분명히 김정은한테는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이 지금 해외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찌됐든 간에 김주애를 앞세워갖고 앞으로 후계자가 통치를 할 거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쁜이 님이 오늘 장 박사님 멋지십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7시부터 열리는 그 박정희 대통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 정장 입고 멋지게 하고 구두도 신고 등등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왜 그러십니까? 자, 북한 함흥 북부의 화학무기 생산시설이 은닉된 듯하다. 뉴시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함흥은요. 함흥은 북한의 화학공학자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함흥에는 북한의 정말 이제 인재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함흥 약학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약이 다 함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북한산 마약도 다 함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83 제품도 많고 이른바 민간 제조 제품도 많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북한에서 생화학무기도 다 함흥이 근거지입니다. 함흥이. 북한이 1980년대 이후부터 김일성이 이제 핵을
만들려고 하다가 하도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생화학 쪽, 무기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생화학 무기가 빈자들의 핵무기로 불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조 비용이 싸고. 네. 사실 이거 국제적으로는 다 금지된 무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도 독일이 아우슈비츠 감옥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생화학 무기를 썼고, 그 이후로, 전 세계가 생화학 무기를, 쓰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북한은 여전히 생산하고 있고요. 이 북한이 생산한 양이 전 지구를 덮을 수 있는 양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무궁화 강사님이 두 분 북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챗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통일부에서는 육로 폭파한 북한의 차관 상환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네요. 네. 우리나라가 북한의 그 차관들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좀 지원을 해줬고요. 그 전에도 좀 북한을 많이 지원해줬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고 북한이 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도로도 폭파시키고 하면서 상당히 대남 정책을 강경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철도 다 그거 대한민국 돈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김정은이는 지금 본인이 오래 살기 위해서 왕국을 요새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줬던 차관들을 이제는 그럼 가져와라. 이거죠. 김정은한테 쓸 수 있는 또 한 가지 카드가 우리가 있는 거고요. 아니 자기들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니까 돈 그렇죠. 따박따박 갚아야죠. 그렇죠. 제가 지금 잊어먹지도 않는데 이 방송하면서 얘기한 적 있던가요? 권홍이라는 자가 이 자가 아마 숙청당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언젠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핵 개발해서 당신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남조선이 편안하게 경제 개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호세 달라는 건데 아니 당연한 걸 우리가 달라고 그러는 건데 왜 이걸 이렇게 생색내느냐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90년대 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권호웅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 북한 정권에 의해서 세뇌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아주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북조선의 간부죠. 그러니까 상당히 해외에 나와본 경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하라고 또 조종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기들 위치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100배, 200배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요 무렵부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현물 차관으로만 1억 3,29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800억 원 정도를 줬는데. 그렇죠. 이거 상환 기일이 돌아와도 계속 안 갚고 있거든요. 네. 이미 상환 기일은 넘었고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정부 시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북한은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 안 했고 이번에도 이야기를 이에 대해서 꺼내지 않을 반응을 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심리전이 될 수가 있어요. 니들이 정말 힘들어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꺼준 돈도 못 물고 너들 정말 힘든 것 같구나. 그래도 가져와라. 이제 니들 같은 민족이 아니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대북 확성기 삐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전을 펼치면 김정은 정권이 오히려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어요. 북한 주민들한테 항상 북한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보내온 쌀이 김정일이가 그 당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잘해갖고 김대중이 무릎 꿇고 보낸 줄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이제 지원을 하고 해도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김정일이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그 노무현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또 썰도 평양에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평양으로 가서 만났죠. 국제 관례는 답방입니다. 그렇죠. 한 번 갔으면 한 번 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북한에서는 조공 바치러 온 거다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만일 이번처럼 야 차관을 그러면 이제부터 차관을 물어내라 하면은 그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 모든 김정일 정권이 했던 게 거짓이구나 라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북한도 굉장히 그 돈에는 민감하더라고요. 민감합니다. 그 오토 원비어 부모님이 국제 소송해가지고 북한산 그 화물선들 다 그냥 차압하고 하니까 아주 발악을 했습니다. 북한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돈 떼먹는 거는 괜찮고 지 돈 그렇게 뜯기는 거는 발악을 할 정도고. 거의 이제 그 김여정이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날강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날강도예요.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날강도는 거예요. 마적단 그렇죠. 마적단이죠. 마적단. 하나의 그냥 지역을 지금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부모 잘 만나갖고 대대손손 물려받아갖고 통치를 아예 그냥 마적단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북한이 그럼 선언적으로만 완전히 두고 가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산가족도 적대국 인사로 규정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 이산가족들이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 헌법을 뜯어고치면서 대한민국을 이제 적대국으로 만들면서 이산가족들의 꿈마저 짓밟았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대한민국의 서울이나 경기도나 제주도에 있는 그런 이제 이산가족들의 가족, 뭐 형제, 누나, 형님, 그리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갔죠. 이제 직계 가족은 정말 몇 분 안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님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아니면 뭐 사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희망마저 짓밟으니까 이산가족들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반대 심리를 빨리 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또다시 정책적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4년인가 85년인가 이제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다 직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제일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그 거리가 멀어진 경우 그러니까 뭐 조카 삼촌이라든가 그래도 이 혈육을 만나는 것조차 이런 식으로 지금 적대적으로 취급한다는 거는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거네요. 갈 때까지 간 거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다만 이게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요. 우리 그 삼국시대 이제 백제신라 고구려 그 시기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그 당시에 나라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 무조건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강한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김정은이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서 민족성을 말살하고 지워버리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은 아마 그 한민족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잊지 않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를 상당히 바라고 또 뒤에서 역할을 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북조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평등하게 살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미림 승마 구락부의 이용을 확대하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미림 승마 구락부의 모습을 보도하면서 어머니 당의 사랑 속에 인민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를 싣고 힘찬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1회 입장료가 $50. 그러니까 북한 기준으로 쌀 100kg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이게 $50면 어느 정도의 체감이 있냐면요. 박사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달에 제가 혼자 쓰는 돈이 $25였어요. 그 돈이면요. 그래도 꽤 많이 쓴 그 돈이면 꽤 많이. 그래도
제가 이제 평양에 올라가서 공부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네. 먹고 사는 데는 꽤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저녁에 이제 학교 끝나고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한 번 갈 때 50달러다. 50달러면 북한 대학생이 2달치거든요. 네. 살 수 있는 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 50달러가? 아니, 저는 그만큼 네. 50달러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아마 100달러 이상은 못 모어요. 저축을 못 해요. 그런데 50달러 낸다? 그러면 6개월 일해서 번 돈을 내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네, 역시 네. 노동신문은 노동기 계급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노동귀족 계급을 대변하는. 그렇죠. 네. 네. 이건 언론이라고 볼 수도 없죠. 아이, 그렇죠. 그냥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언론 중에 이제 어용 언론이라고 네. 비판을 듣긴 하는데 그 정도는 정말 괜찮은 겁니다. 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나팔수고 네. 스피커니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